우리 문학 펼게 문학 146쪽이에요. 자, 시작해도 되겠죠? 146쪽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진짜 완전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수필 이론 했었고요. 여기서는 수필에 이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피단 문답입니다. 우리가 문답은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피단은 뭔지 한번 봐볼게요. 자네 피단이라는 것을 아나? 라고 나와 있네. 근데 피단 밑에 보면은 어휘풀이 나와 있거든요. 피단 보면은 피단이라고 해서 중국 요리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 오리알을 가지고 이제 만든 요리라고 하네요. 피단이라니 그게 뭔데? 중국집에서 빼갈, 우리가 이제 그 술 이름 보통 빼갈이라고 이제 발음을 그게 좀 세게 하는데 빼갈 안주로 내는 오리알 말이야. 시퍼런 달걀 같은 거 말이지. 그게 오리알이던가? 오리알이지. 비록 오리알일망정 나는 그 피단을 대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절이라도 하고 싶어지거든 이라고 얘기해. 요리한테 절을 하고 싶대. 그만큼 우리가 보통 모자를 벗고 절한다는 것은 되게 경의의 표시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건 또 왜? 내가 여기 이유가 바로 나와 있지? 존경하는 요리니까. 존경이라니? 존경할 만한 요리라는 것도 있나? 읽고 말고 내 얘기를 들어보면 자네도 동감이 갈 걸세. 오리알을 껍질째 진흙으로 싸서 겨 속에 묻어두거든. 한 반년쯤 지난 뒤에 흙덩이를 부수고 껍질을 까서 술안주로 내놓는 건데 속은 굳어져서 마치 삶은 계란 같지만 흙덩이 자체의 온기 외에 따로 가열을 하는 것은 아니라네. 오리알에 대한 조예가 매우 소상하신데? 아니야, 나도 그 이상은 잘 모르지.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야. 껍질을 깐 알맹이는 멍이 든 것처럼 시퍼런데도 한번 맛을 들으면 그 풍미가 기가 막히거든. 연소나 상어 지느러미처럼 고급 요리 축에는 못 들어가도 술안주는 그만이지. 그래서 존경한다는 건가? 아니야. 생각해보라고. 날것째 오리알을 진흙으로 싸서 반년씩이나 내버려두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부화해서 오리 새끼가 나와야 하는 게 이치 아닌가 말이야. 근데 썩지 않고 병아리가 되지도 않고 독자의 풍미를 지닌 피단으로 화생한다는 거. 이거 놀라울 일이 아닐 수 없지. 허다 감나가는 요리를 제쳐두고 내가 피단 앞에 절을 하고 싶어진 연유가 바로 이것일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썩지도 않고 병아리가 되지도 않고 독자의 풍미를 지닌 요리가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유인 거야. 그럴싸한 얘기로구먼. 썩지도 않고 병아리도 되지 않는다. 그저 썩지만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 못할 풍미를 맛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남들은 나를 글줄이나 쓰는 사람을 치부하지만 부탄자료로 살아왔다면서 나는 한 번도 피단만한 글을 써본 적이 없다네. 그러니까는 진짜 완전히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지도 않고 그 경지에 오르는 글을 써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글 쓴 것을 이제 피단에 이제 비유를 한 거야. 만건을 10년 뜨면 문리가 난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속담을 인용을 했네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오래 하면은 그것을 잘 아는 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글 하나 쓸 때마다 입시를 치르는 중학생 마냥 긴장을 해야 한다니 막말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초심불망이라고 하지 않나. 늙어 죽도록 중학생일 수 있다면 오죽 좋아. 그러니까 초심으로 항상 무엇이든지 초심으로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건 좋게 하는 말이고 잘난 말해서 피땀만큼도 문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왕 글이라도 쓰려면 하다못해 피땀급수가 돼야겠는데 나는 그만큼 어떠한 경지에 오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썩어야 할 것이 썩어버리고 독특한 풍미를 풍긴다는 것. 그거 멋있는 얘기로구만 하면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피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만큼 나도 거기에 경지에 오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갈래는 왼쪽 보면은 경수필이고요. 희곡적. 약간 이제 스토리 같잖아. 그치? 그래서 희곡적 수필이고요. 밑에 이제 주제를 쓰면 주제는 인생의 원숙한 말 그대로 성숙한 멋에 대한 예찬은 찬양하는 거,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단을
이 인생에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사람은 글 쓰는 거에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봐봐. A랑 B랑 비슷해. 그래서 A도 이러니까 B도 이럴 거야 라고 적용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논증 방식 중에 유추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추는 유비추리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두 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단과 인생 또는 피단과 자기 글 쓰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해서 피단이 이러니까 이것도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면서 주제 다 쓰셨죠?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147, 148 푸시면 돼요. 자, 답 확인해 봅시다. 147쪽 보면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네요. 유추 선생님 얘기해줬죠, 그쵸? 그리고 인물 간에 여기 갈등 있어요? 둘 싸우는 거? 아니잖아, 그치? 2번이네요. 자, 2번에 여기서는 보기 내용 보면요. 이 사람은 이 평범한 소재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데 또한 심오한 지성을 바탕으로 한 주제의식을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 있는 수법으로 전달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이제 참고해서 해석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보자. 피단이라는 것을 아는지 묻는 첫 번째 문장에서 묻잖아, 그치? 여기서 심오한 지성이 드러날까요? 심오한 지성이라는 거 하고 싶은 주제에 나타나는 거잖아. 그건 거의 끝에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묻는 말 자체에서 드러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1번이에요. 다른 거는 맞다 생각하시면 되고 3번은 기억 부분이 어디에 있지? 중요한 포인트죠. 중요한 포인트는 쓰는 거 우리가 요점만 말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5번입니다. 뒤로 넘겨서 빈칸 넣을게요. 왼쪽에는 피단, 오른쪽에 독자, 그리고 밑에 인생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풍미, 오른쪽에 원숙입니다. 또는 뭐 성숙 써도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됐죠? 자, 비문학 가볼게요. 오늘 비문학 연속으로 2개 풀게요. 아마 오늘 142쪽 할 차례일 거예요. 오늘 142쪽부터 149쪽까지 풀게요. 149쪽. 그러니까 4, 5 풉시다. 예술 4, 5. 그리고 본문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142쪽이에요. 142쪽은 보면은 이제 판소리 유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판소리가 이제 각각 이제 유파를 이제 형성하는데 크게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이제 구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언급한 사람이 누구? 정노식이란 사람인데, 남은 단어 바로 가볼게요. 먼저 동편제는요, 전승지가 운봉, 구례, 순창 등 호남의 동북부 지역으로서 산악지대였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씩씩한 우조적 경향이 강한데 정로식은 동편제 호령조가 많고 처음 발성할 때 소리 아주 진중하게 내고 구절을 끝마칠 때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하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대요. 그래서 장단의 운용에서 또 동편제는 잔가락이 없는 장단을 주로 사용하는데 정리하면 동편제의 음악적 특징은 웅장하고 씩씩하고 장단의 소리를 맞춰 붙여나가고 잔기교를 부리지 않아서 선천적인 음량을 소박하게 그대로 드러내어 노래하는 것이 전반적인 동편제의 특징이고 서편제는 광주, 나주, 보성 등 호남의 서남부 지역으로 주로 평야시대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계면조적 경향이 강한데
정로식은 서편제가 처음 발성할 때 가벼운 발성을 시작해서 구절이 끝마칠 때는 좀 길게 끌어서 꽁지가 붙어 다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의 운용에서는 서편제는 잔가락이 많고 기교적이어서 소리 한 꼭지가 몇 장단씩 끌고 나가는데 이로 인해서 서편제는 온갖 나무의 꽃이 화려하게 피듯이 현란하게 소리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음악적 특징은 슬프고 원망스러운 느낌을 처절하게 잘 그려내고 장단의 변화를 통해서 뛰어난 기교를 보여주며 정교하고 화려하게 노래한 게 특징이다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중고제네요. 중고제는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중고제는 노래를 할 때 비교적 낮은 음정에서 평평하게 시작해서 중간에서 높이고 한계점에 이르를 때 음성을 또 낮춰서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서 표현한데 성량이 풍부한 사람이 불러야 제격인 수준 높은 기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음의 높고 낮음을 분명하여 사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노래 곡조가 소박하다라는 특징이네요. 근데 우리 유명한 건 중고제보다는 보통 서편제, 뭐 동편제 이게 좀 유명해요. 그래서 서편제는 유명한 그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악하는 이제 영화도 있는데 뭐 내용을 이제 봐보면 그 우리가 판소리 하면은 탁한 소리에서 하는 내 어린 목소리가 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목 트인다고 여러분 막 그런 거 봤죠? 폭포에 가서 막 소리하고 막 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용에서 영화 내용이 이런 한스러움을 딸아이가 한스러움을 갖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해서 이제 한스러운 소리가 나게끔 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 뭐 나문단 보면 동편제는 씩씩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확한 거 3번이고요. 자, 2번은 가문단은 판소리가 이제 나뉘어진다 했고 각각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나뉘어져야겠죠. 그쵸? 5번이에요. 뒤로 넘겨서 이으면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이고요. 자, 밑에 빈칸 넣으러 가보자. 동편제 먼저 넣을게요. 산악, 우조, 그리고 잔기교, 소박하게. 서편제는 평야, 계면조, 슬프고, 장단, 화려하게. 그리고 중고제는 충청도, 성량, 소박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빈칸 개화기 명창입니다. 됐나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문장에 맞게끔 빈칸 넣는 거네요. 발성, 진중, 소박, 현란, 운용이고요. 밑에는 뜻이 맞는지 보는 거네. 오고요. 마지막은 X인데 기반이 아니라 기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기로로 보면 될 것 같아. 기로. 자, 뒤로 넘기면 여기서는 이제 잘 보이는 표지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바로 보면은 1, 2, 3, 4 되어 있잖아요. 1, 2, 3, 4부터 보면은 대조를 이루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노란색보다는 초록색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조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상징과 명도 차이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씨보다 바탕색의 명도가 더 높아야 한대. 그리고 유채색은 무채색인 검정이나 하얀과 결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근데 밑에 보면은 꼭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래. 장거리 시각 효과와 단거리 시각 효과는 전달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색채 사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장거리에서 인지해야 하는 정보는 간결하게 표현해두고 보편적인 상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단거리에서는 인지하는 정보는 되게 많고
새로운 것들이겠죠. 따라서 단거리 표지판의 경우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 하는 문구를 제작할 때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화려한 색을 피하는 것이 좋대요. 멀리서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일지라도 가까이 있는 곳에 보면 눈이 피곤하다라는 거야. 최적의 장거리 시각 효과는 같은 색깔을 무슨 색이래? 노란색이래요. 이 때문에 프랑스 국제사이클 경주대회에서 이날 종합 성적을 가장 우수한 선수는 다음날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노란 유니폼을 입습니다. 테니스공도 원래 흰색이었는데 웸블던 국제 테니스 대회에서 노란색 공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더 잘 보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리본을 매다는 풍습이 있었는데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노란 리본은 소중한 사람의 일을 염려하며 안전한 귀향을 바라는 마음을 표시하는 신호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세월호 할 때도 노란 리본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요 내용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가장 적절한 거 2번이고요. 자, 2번. 2번이요. 네, 1번에 2번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2번에 여기선 사막인데 이거 노란색 잘 보이겠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좀 상반되는 거, 대조되는 거가 잘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뒤로 넘기면 OX 문제 나왔네요. 순서대로 O, 그리고 색채 사용 나죠. X, O예요. 그리고 밑에 빈칸 가면 순서대로 대조, 명도, 바탕색, 낮아야, 유채색, 그 다음에 무채색, 왼쪽에 장거리부터 먼저 넣을게. 밑에 간결, 보편, 노란, 검은, 그리고 오른쪽에 단거리, 집중력이고요. 그 다음 밑에 노란, 테니스공입니다. 됐나요? 넘어가 되겠어요? 자, 149쪽 어휘 볼게요. 1번에 제작, 적합, 상쇄, 중개고요. 5번에 귀향, 눈에 잘 띄는, 발음은 띄는이라도 쓰는 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염려입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 우리 문법 꺼낼게요. 아마 오늘 문법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숙제 있었죠, 여러분? 문법 안 갖고 왔다고요? 여러분, 우선 조금 덜 푼 친구도 있으니까 진도 먼저 나갈게요. 진도 먼저 나가고 한꺼번에 풀게. 알겠죠? 앞에 168쪽으로 가볼게요. 168쪽부터 오늘 이제 이 단어들의 의미 관계 하면은 요 책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단어들의 의미 관계인데, 단어들의 의미 관계가 총 5개가 있어요. 총 5개가 있는데, 먼저 여기 3가지 나와 있네. 미르야, 이따가 풀고, 앞에 먼저 보자. 자, 여기서는 168쪽으로 가면 돼요. 자,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우선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유의관계 봐볼게. 유의관계는 여러분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개념 보면요,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를 유의관계라고 하고, 이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아리, 산울림 또는 참다, 견디다, 비슷한 뜻을 가진 것들 있죠. 이걸 유의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 똑같은 건 동의관계라 하는데, 동의관계는 사실 엄청 똑같이 쓰이는 거는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거의 유의관계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입니다.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완전히 같진 않으며 문맥, 말 그대로 맥락에 따라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비슷한 거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고 보면 돼요. 쓰이는 데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봐봐. 공을 잡다랑 쥐다는 괜찮아. 근데 도둑을 잡다는 되지만 도둑을 쥐다는 좀 이상하잖아. 그치?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쓸 수는 없는 게 유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 말은 유의관계가 발달을 많이 했냐? 오른쪽 잠깐 봐볼게요. 첫 번째, 한자어 외래어 유입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지는 거여서 나이 또 가리키는 거 연세 또는 우리가 더 높일 때는 추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나이로 묻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자어 외래어 유입 때문에 그러고 경어법의 사용으로 유해가 많아요. 말 그대로 존댓말이 우리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밥, 그의 존댓말, 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색상을 표현하는 어휘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옐로우, 황색에 해당되는 건 우리 노랗다지만 노르스름하다, 누르죽죽하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해가 발달한 이유는 한자 외래어 때문에 또는 경어법, 존댓말 때문에 또는 색상이나 약간 표현 방법들 있죠. 의태어, 의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유효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반의관계예요. 반의관계는 말 그대로 반대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의 관계를 반의관계라고 하고 말 그대로 반의관계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반의어는 좀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징 1 여러분 별표 특징 1 별표 자 단어들 사이에 반의관계가 성립되려면 여기 중요해 나머지 의미 요소는 똑같고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하나만 달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반의관계가 성립이 돼요. 왜? 둘이 다른 거는 뭐밖에 없어? 성별. 그렇지. 성별이잖아. 이건 반의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녀는 반의관계가 성립이 안 돼. 왜 그럴까? 성별도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잖아. 두 개가 달라져 버리지. 그렇지? 그러면 반의관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반의어가 존재하는데 왜냐면 이제 뒤에서 할 건데 우린 다이어가 많아요. 우리 다이어가 뭐야? 다의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이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반의어가 존재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면 반의관계 성립 요건 나와 있거든요. 자 1번 봐보자.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의 쌍이어야 되고요. 하나의 상위 개념에 의해서 묶이는 동등한 위치의 개념이어야 되고요. 서로 서로 이제 침범하지 않는 배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걸 알아둬야 돼. 자, 반의관계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1, 2, 3 쓰자.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배타적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치? 이 배타적인 게 상보반의어예요. 상보반의어는 자 가운데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아까 여자 아니면 뭐예요? 남자잖아. 가운데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모순적인 거, 그러니까 반대 완전 배타적인 거를 상보반의어라고 하고요. 자 중간이 있어. 중간 있으면 정도반의어 또는 등급반의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춥다의 반대는 뭐야? 덥다잖아. 그치? 근데 조금 추울 수도 있고 또 춥지도 덥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쵸? 이 가운데가 있으면 정도반의어 또는 등급반의어라고 하고요. 마지막 방향반의어예요. 방향반의어는 위의 반대는 뭐야? 아래. 왼쪽 반대는 오른쪽. 이런 것들처럼 방향과 관련된 거. 그래서 반의어에는 3가지 뭐 있어? 상보, 정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반의관계 끝. 자, 밑에 있는 거는 3번째 상하관계입니다. 상하는 여러분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계인데 둘 이상의 단어 중 한쪽의 의미상 다른 한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서로 포함되는 관계를 상하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포함하는 단어를 상이어라고 하고 뒤에 속하는 포함되는 단어를 하이어라고 합니다. 자, 특징 여기도 별표 여러분 여기도 별표 특징 별표. 자, 상이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왜냐하면 개념이 크잖아, 그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요. 세연아, 쓸게. 그리고 하이어는 작적,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이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하이어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동물, 어류, 금붕어가 있는데 먼저 동물, 어류 이렇게만 봐보자. 그럼 뭐가 상이어야? 동물이 상이어고 어류가 하이어죠. 그쵸? 근데 어류랑 금붕어 봐볼까? 이때는 어류가 뭐야? 상이어고 금붕어가 하이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상하관계는 무엇인가 비교하에 따라서 상이어가 될 수도 있고 하이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하관계는 옆에 써놓자. 상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랑 비교해서 더 낫냐 못하냐 게 상대평가잖아. 그치? 그래서 상하관계는 무엇인가 비교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방금 한 개 세 가지야.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인데 옆에 해당하는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169쪽 풀어볼게요. 자, 1번 같이 볼게요. 유의관계는 항상 대체할 수 없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2번에 5, 한 가지만 달라야 되고 3번에 5, 4번에 5 맞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상이어죠? X예요. 자, 반대니까 뭐 들어가야 되겠니? 아버지. 그 다음에 반대니까 까마타. 검다. 근데 까마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검다도 맞지만. 그 다음에 비슷한 거니까 뛰다. 반대니까 갔다 쓰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거 맞춰봐. 이거 뭐 들어가야 돼? 조류.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역방어. 오케이. 지역방어. 사투리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맞아요. 고등학교. 14번은 좀 어이없긴 해. 14번은 맞췄을까? 전자제품. 전자제품이긴 한데 그 중에서 또 노트북에 더 속할 것은 좀 답 보면 좀 어이없을 것 같긴 한데 컴퓨터예요. 그쵸? 컴퓨터예요. 자, 마지막 170쪽 가봅시다. 여러분 단어의 의미관계는 5가지가 있는데 방금 3가지 했었죠.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고 자, 남은 게 2가지예요. 다의관계와 동의관계거든요. 아까 다이어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지니면 다이어예요. 그래서 마늘 다자의 뜻 의자야. 자, 다이어는요. 2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다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하면 우리 보통 어떤 걸 머리라고 해요? 우리 여기 이 머리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1에 해당되는 게 만약 사전에 1번으로 나온다. 이거를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요. 만약 우리가 사전에 찾았을 때 1번으로 나온 단어 있죠. 그게 중심적 의미고 머리가 좋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나 머리 잘랐어. 그럴 때는 머리털이죠. 이런 식으로 2번, 2, 3번 쭈르륵 4, 5, 6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주변적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적 의미는 다이어의 의미 중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의미를 얘기하고요. 주변적 의미는 이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거 또는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시계 보지 마. 자, 그래서 사전에 보면 다시 1에 해당되는 게 뭐? 중심적 의미. 그 외의 것들은 뭐라 한다고요? 주변적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는 동음이연의 동음. 소리는 같아요. 근데 뭐는 달라? 뜻은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배예요. 배 뭐 있어? 사람 배, 먹는 배, 타는 배. 또 하나 더 뭐 있어? 그냥 곱하기. 맞아. 배수. 2배, 3배 할 때 그 배. 그래서 여기는 소리는 똑같지만 완전 의미가 다르잖아. 이런 식으로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를 동음이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문맥상이나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이 많다 할 때 말이 많다. 이건 무슨 말일까? 말하는 말. 사람 말. 그리고 동물 말은 짧게 발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 내렸다. 내리는 비. 비로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 할 때 그 비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서 구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는 사전에 실리는 형식 차이인데 다이어는 이렇게 한꺼번에 실려요. 근데 이게 중심적 의미, 이게 주변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음이어는 따로 수록이 돼요. 그래서 눈 1, 눈 2 이런 식으로 따로 수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끝. 그래서 오늘 관계가 5가지야. 뭐였어?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다의관계, 동의관계. 그래서 오른쪽도 바로 풀어볼게요. 171쪽 풀어보고 뒤에 문제 쭉 풀어볼게요. (171쪽은) 다 풀었나요? 여기 답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에 이거는 관련은 있지. X. 그 다음에 2번에 O. 3번에 반대가 있죠?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죠. X. 4번에 O. 그리고 중심적 의미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그리고 여기선 다이어면 다, 동이면 동이네, 동음이면 동다, 다, 동, 동. 됐나요? 넘어가 되겠어요? 뒤로 넘겨서 여러분 끝까지 문제 풀면 되거든요. 여러분 179쪽까지 문제 쭉 풀게요. 179쪽까지 문제 쭉 풀어봅시다. 여러분 문제 좀 남았죠? 우리 31번까지 179쪽까지 숙제로 해오게요. 내일 단어 13강 외우시고 오늘 틀린 단어 있으신 분 써오시고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